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처음이시죠? 네, 오늘 또 처음 처음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제가 네. 오늘 송유라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워서 네. 제가 오늘 대신 책임지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한 주 부탁드립니다.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아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고 막 맞아요. 눈도 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지금 3월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봄은 오는 것인지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여러 가지 의미의 봄이 빨리 찾아오기를 명언이십니다.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이결아 변호사님께서도 아니 저도 뭐 늘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이제 또 이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이 또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랑 이제 이렇게 아이 컨택트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나요?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이제 거기 이제 수용된 사람이 1인당 이제 면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수용자 위자료 판결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용자와 수형자 네. 한 글자 차이인데 그렇죠.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이게 글자 수도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발음도 네. 굉장히 비슷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평상시에도. 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용자는 네. 지금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그러니까 수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 수용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이런 용어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실 텐데 네네. 미결수는 그야말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기결수는 이미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돼서 이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네.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미결수, 기결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수용자에는 해당하겠죠. 근데 네. 수형자는 기결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서 형이 내려진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형이 확정돼서 수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을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뭐 노역장 유치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구금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결수하고 미결수 개념으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용자는 기결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한번 네. 정리해봤는데 수용자 위자료 판결. 이 위자료라는 단어도 사실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자료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다르죠? 이제 위자료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좀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위자료는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신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는 게 위자료이고 네.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인이 나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그 나에게 불법 행위를 한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개념인데 그 손해배상에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손해로 만약에 나를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뭐 일을 못해서 이제 다쳐서 뭐 병원에 입원을 하나 일을 못했으면 또 수입에 어떤 손실이 생기잖아요. 이런 네네. 간접적인 손해,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 이제 거기에 위자료라고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그래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개념인데 같아요. 정신적인 손해를 특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자료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제의 판결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용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낸 걸까요? 이 수용되다가 형기 종료로 풀려난 사람들 네네. 중 27명이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 그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를 한 국가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쉽게 말하면 너무 좁은 데다가 밀집해서 우리를 수용해가지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을 했으니 네. 정신적인 어떤 위자료를 배상하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죠. 이 판결은 어떻게 났죠? 일단은 왜 수용자들이 2.58평 이제 아니 2.58제곱미터 이제 평으로 하면 0.78평이거든요. 0.78평. 왜 이걸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지 이제 그게 사실은 관련해 지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홍거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 쓰는 그 이제 방을 말하는데요. 네. 홍거실에 이제 많은 사람들 수용하는 경우에 1인당 도면상 면적을 2.58제곱미터는 최소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청구를 한 건데 네. 재판부 역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이제 침해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는 다 인정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이 청구인들의 주장,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들의 주장이 뭐 국가가 이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느냐 그 부분은 인정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지침이 있고 뭐 아무리 뭐 이제 죄를 짓고 또는 뭐 어떤 혐의를 받고 수용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네. 그거를 뭐 국가가 법률상의 의무로 지켜줘야 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은 전제를 했고 또한 뭐 그래 적어도 근데 이 이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 면적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원고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최소 면적도 이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수용된 사람들이 청구하면 무조건 이 자료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각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기각한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나 규칙을 근거로 국가에게 이렇게 낼 수 있지만 그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네.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2제곱미터 내 그러니까 2제곱미터 정도는 1인당 최소한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은 뭐 법무시설 기준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행정적인 내부적인 규칙에 불과하다. 다만 2제곱미터 안에 수용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인 건 맞다. 2제곱미터 안에는. 네. 근데 2제곱미터 안에 수용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용자들 쓴 일기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인정하기 어렵다라 해서 기각을 한 거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이런 수용자들이나 수용자들이 이런 너무 밀집시켜서 최소한의 어떤 이런 기본권도 침해받았다라고 위자료 청구하면 무조건 기각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용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행정 지침상으로는 2.58제곱미터지만 이제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2제곱미터. 네, 2제곱미터 0.6평이거든요. 이거 미만은 좀 침해다라고 한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마 소명이 좀 부족해서 기각이 된 것이지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됐다고 하면 위자료가 뭐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아마 인정이 됐을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상황들이 네. 어떤 상황들에서 저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손해배상에는 뭐 재산적인 손해 그래서 네. 어떤 타인의 물건을 깨트렸다면 그 물건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적인 손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물건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안적으로 뭐 굉장히 뭐 좀 중요한 유품이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떠나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뭐 어떤 사람이 폭력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치료를 받는 거 당연히 이제 재산적인 손해겠지만 그쵸. 치료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 이 폭력 행위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내가 정신적인 어떤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린 것이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금액이 이제 그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액수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뭐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뭐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면 이제 비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은 작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근데 나는 실제로는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이러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어요. 이거로는 안 되고요. 입증할. 네. 그리고 무조건 또 그럼 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이 행위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입었다. 무조건 연관시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정신과 가서 상담 받고 뭐 이런 거 혹시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하시는 일부러. 분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소송을 위해서 만드는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 상담도 필요하고 또는 뭐 약물까지 이제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막상 소송에 가서도 정신적인 치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뭐 이제 배상 금액을 높여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타인의 행위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많이 현출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가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 팁까지 한번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화제의 판결, 수용자 위자료 판결 함께 알아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 코너 송하진 이겨라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전 법정 듣고 계십니다.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을 도주 원조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도주 원조죄, 네. 저는 사실 살면서 들어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용어 하겠습니다. 자체가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네. 도주원조죄는 일단 형법 147조에 규정된 죄인데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네. 그러면 탈취나 도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죠. 탈옥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탈옥. 그러니까 뭐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 이런 것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범인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걸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범인 도피죄, 범인 은닉죄라면 이건 좀 달라요. 도주 원조죄는 그야말로 교정시설에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구금돼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망가게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탈옥시켰을 때 뭐 처벌하는 죄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과연 이 도주 원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한 그 도주 원조죄의 주체는 맞죠.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구금된 상태인 건 맞으니까 네. 그 이제 주체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위가 이 이제 구금된 자를 탈취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탈취하거나 아니면 도주하게 한 거냐. 네, 그렇죠. 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도주 원조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네.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이거잖아요. 법원조차도 이거는 어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뭐 일반인도 공감하는 정도의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이제 어떤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걸 이제 석방하게 한 것은 아니나 아니었으니.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네.
도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주를 도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석방이다라는 네. 전제 하에 도주 원조까지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만약에 정말로 그걸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 처벌하기는 이제는 힘들 쉽지가 거 않다. 보여요. 네, 그거는 이제 법 이상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탈취인지 도주 원조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네네. 그런 주장을 도주 원조죄로 고발하겠다 그런 주장을 제기하려는 어떤 심정적인 이유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탈취시키거나 탈옥시킨 것까지 그런 행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저는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운 판단이 앞서고 있는데 도주 원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 도주 원조죄로 심 총장을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이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네네. 이제 친동생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빼줘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누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일정 기간 뭐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뭐 2, 3일이라도 짧게 구속 기간을 정지해 주는 게 있어요. 구속 집행을요. 네네.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이제 동생하고 공모를 해서 동생을 빼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식 뭐 그 이제 계약서 뭐 이런 거 다 첨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실제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총칼을 동원해서 빼낸 그런 게 아니라 절차를 이용해서 빼낸 거예요. 네네. 근데 도주한 거죠. 아. 동생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피고인이 돼서 이제 도주 원조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심총장을 도주 원조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어떤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나오게 한 것이니까 도주 원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정말 이런 도주 원조죄가 거의 없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지능적으로 이용을 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오늘 이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일단 집회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선 전장현 공동대표인 박경석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맞아요. 일단은 이 혐의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박경석 씨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줄여서 전장현 네. 여기 상임 공동 대표로 있는 분이신데요. 이때 혐의가 뭐였냐면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시법이라고 하는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버스를 가로막고 그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 1심, 2심 모두 징역형의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단에 이제 어떤 법리 오해라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들 역시나 이제 동요가 예상되고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이 정하는 집회와 시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네. 알 수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네. 무슨 뭐 사전에 신고를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뭐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는 해야죠. 신고는 하게끔 돼 있고 5개 집회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5개 집회라는 것은 일단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런 집회를 5개 집회라고 집회. 하고요.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뭐 도로, 광장, 공원,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개 집회나 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쉽게 생각하면 1인 시위는 포함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시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인 시위는 제외되지만 다수가 모여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소요 사태도 지금 대비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소요 사태까지 번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방금 이제 집시법, 집회 네.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이제 물건을 부수는 방화, 이제 불을 내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법에는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네.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 금지 통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또 그러한 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게 집시법 규정이고 네. 이것이 이제는 뭐 소요죄라고 해서 우리 형법상의 소요 정도로 번진 경우에는 이제 형법이 적용되는데 1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똑같죠. 행위는 네.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1,5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폭력적으로 변하려는 집회와 시위를 이제 제지하는 경찰에 대해서 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또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제 더 큰 죄가 다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다 경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사이 그런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또 어디 뭐 건조물을 침입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추가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아직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이제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계속 연일 찬성 반대 이런 집회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부지법의 그 어떤 경험 또는 그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이러한 행위들은 그래서 아마도 더 거의 뭐 구속 수사 원칙으로 아마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뭐 단순 가담만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하다고 하셨는데 네. 또 특별하게 또 어떤 점을 또 유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그 아까도 좀 똑같은 계속 말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데 집회 시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자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나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의무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이에요. 네. 헌법 아래 또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 아니면 금지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다수 대중에게 네. 집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 손괴, 방화 이런 뭐 불법적인 사태로까지 범죄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어떤 범죄니까 그런 것들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 시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고 집회나 시위를 하시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추가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방화나 뭐 재물손괴 이런 까지 이어지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들을 범한 사람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형법상 다른 범죄 행위로 또다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다른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네. 선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출근길이나 뭐 네, 이럴 때 그럴 수 시위하거나 할 때 네. 많은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라전 법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